그 규제를 풀어달라 하는 거가 큰 글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학마다 그 규제 풀어달라는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내면은 사실상 저게 어떻게 반영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 스카이 대학은 규제 풀라는 게 뭐냐면 정원 풀자, 편입생 다 받게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그거 정원은 더 늘리면 안 되고 편입생도 더 못 받게 해야 되고 그런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인철 총장님 말씀하신 건 아니구나. 그 감사 같은 거 받지 않게 하자 하는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세금을 주는데 그 감사를 어떤 식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건의가 들어가야지 그냥 감사하지 말자 하면 이거는 국회에서 뭘 할 수도 없고 그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지는 않거든요. 우리 개경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자료화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제는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와 있나요? 대학마다 이제 취합이 매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문에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그 건의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해서 우리가 해야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면 제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감사는 사실은 그 문장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건 감사는 안 들어가고. 예. 그런데 이게 개념적인 그 추상성의 수준이 높은 용어들로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게 가면 국회의장실에 담당하는 보좌관들이 그걸 아마 또 분할을 할 겁니다. 이슈별로. 그럼 그 분할이 돼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로 가고 또 전문위원 상임위원회로 가고 해서 이게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유 총장님 말씀대로 규제의 개념이 얼마나 큽니까? 탈 규제 그다음에 평가에 좀 이렇게 이 평가를 좀 덜 받게 해달라는 얘기라든지 또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조달을 위한 국회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얘기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국회의장한테 전달이 되면 이제 분할이 돼서 실무자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다. 그렇게 보고 전달을 드린 것이죠. 네. 재정 확대한다는 건 뭐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떠날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도 좋게 해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정말 이거 학교에 그 신문에서 이런 걸 좀 써줬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아마 대학마다 전부 다 지난번에 정보 공시 자료 검증한다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소방 훈련을 우리가 3번을 했어. 근데 벌점 15점이야. 왜? 소방 훈련을 다른 장소에서 해야지 같은 장소에서 하면 한 번밖에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숙사가 항상 취역지구라서 기숙사만 한 거예요. 기숙사가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벌점 15점이야. 그리고 체육대학에 체육학부가 있고 거기 과가 3개가 있어요. 그 학생 정원을 입력하게 돼 있어. 근데 30명으로 입력을 했어요. 정확하게. 벌점 15점. 왜? 정원을 학부로 입력해야 돼. 정원별로 밑에 있는 거를 30 더하면 90인데 이게 90으로 전체로 이제 30으로 나눠서 하면 벌점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저는 굉장히 좀 하나도 뭔가 이렇게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 나오는 걸 좋아해갖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건 못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뭡니까? 대학교에서 우리 그 세금 써가면서 그 몇 시간 뭐 하루 종일 했나 뭐 이틀을 했나 해갖고 결국 발견해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마 그거 다 보시면은 보고 받으시면 아마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35점을 받았나 뭐 어쩌나 해갖고 그게 뭐 250점이 되면 또
뭐가 뭐 페널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이 PDF 파일로 내게끔 하는 거. 우리 평가 보고서 낼 때마다 PDF 파일이 뭐 10만 장대로 나가요, 이게요. 왜냐하면 아까 한류처럼 이 사업을 시작하는 기한서부터 어떻게 해서 팔로우를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한 거를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수천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 곱하기 얼마나 해보십시오. 막 수만 장, 10만 장이 돼요. PDF 파일이. 그걸 PDF 파일로 꼭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학교를 이게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 오버헤드를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우리 진을 빼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수년째 나가는 겁니다. 수년째. 제 총장할 때부터 지금 뭐 7년 반 했으니까 7년 반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갖고 정확하게 비합리적인 거를 지적을 해서 이걸 해결하자 이거죠. 제 포인트는 겁니다. 네. 총장님. 건배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와인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우리 이대순 고문님께서 건배 제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건배 제의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좌우로 살펴보니까 아마 내가 제일 고령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하는 걸 보면서 제가 80년대 대학 총장으로서 기억이 떠올립니다. 80년대 총장들은 스튜던트 파워에 의해서 총장 순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총장님들은 이제 스튜던트 파워보다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또 이 재정의 압박 등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를 보고 후세를 양성해야 할 교육자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학신문에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장들이 또 이와 같이 단합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서 미래를 건설하는 그러한 뜻을 모두 모아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요! 네. 조 총장님 가시죠. 총장님 가지 마시고 아까 못하신 말씀 좀 네.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조동성 총장님 건배 제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까도 또 말씀하신 예, 건배보다는 사실은 저 아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의 이제 네거티브한 면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또 포지티브한 쪽에서 뭔가 학교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지수 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경영학이니까 이 학교를 발전시키는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 대학이라는 게 지금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걸 성장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20대 학생들만을 우리 소비자로 보지 말고 평생 학습으로 생각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학생으로 바꾸면 저는 이 모든 대학이 지금 하루아침에 정말 그 엄청난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기성세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산업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OECD의 피학이라는 조직에서 낸 결과를 보면 25세까지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로 교육 수준이 높은데 34세부터는 최하입니다. 근데 34세 이하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25세까지 학생들이 너무나 대학을 지금까지는 갔기 때문에 34세 이후의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4세 이후가 수능 시험을 보고 뭐 정시 수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시지만 우리나라 34세 이후에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34세, 35세 이후부터는 소위 그 정원 외로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대학이 35세 이후에 우리 기성세대에게 학부 교육, 석사, 박사 학위를 하는 그런 성인 교육의 센터로 대학을 바꾸면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대학을 정말 발전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딱 저는 의원 입법을 딱 한 가지만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뭐냐면 3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대학에서 정원 외로 받아들인다. 이거 하나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근데 그건 뭐 저 대학신문에서 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저희 대학에서 한자대학 동맹 제2차 총회를 하는데 많은 총장님들이 벌써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직 정보를 안 받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는데 그 7월 4일 날은 반기문 총장님이 사무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제 기조 강연하신 다음에 벤 넬슨이라는 그 미네르바 스쿨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항상 혁신 대학의 그 가장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학의 설립자가 벤 넬슨입니다. 그분한테 연락했더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 특별 강연을 듣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는 그 한자대학 동맹 그 총장들이 작년에 모였을 때 이 항상 한탄한 게 뭐였냐면 전 세계 3만 개 대학 중에서 지금 TH나 QS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크리티컬 매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200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 나머지 29,800개도 그 200개 대학의 그 랭킹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그 평가 시스템을 입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교수들은 정말 힘들게 그 우수저널에 논문 쓰는 것만 하게 되고 실제 사회 현장에 산업에 도움되는 그런 그 R&D 기술을 못 하고 학생들도 정말 그 뭐랄까요 창업을 시키건대거나 또 이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평가 지표는 전혀 없고 그래서 새로운 랭킹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200개 대학은 좀 따로 두더라도 나머지 29,800개 전 세계 대학이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랭킹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그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계 숫자를 가지고 랭킹 매기지 말고 각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 오늘 최미리 부총장님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모델을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한 걸 다 모아가지고 제출한 대학의 총장들이 자기 대학에서 제출한 것만 빼고 나머지 대학에서 제출한 혁신 모델을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서 랭킹을 매기자. 그 통계가 전혀 그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다른 대학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혁신 모델을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되고 또 항상 어떤 랭킹에서 보면 뭐 스탠포드, 하버드, 옥스포드가 1, 2, 3등인데 여기는 예컨대 미네르바 스쿨이라든가 에콜 42라든가 가천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이 1, 2, 3등이 되는 건양대학이라든가 그런 랭킹 시스템을 만들자는 지금 제안을 7월 5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는 전 모두 관심이 있으실 거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한 20개 대학 정도 한 30개 대학 정도 오실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한 60에서 70개 대학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한 40개 대학 정도 오고 그래서 지금 판이 좀 커졌습니다. 근데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함께 토론하시고 함께 미래를 향한 그 대학의 그 평가를 비롯한 방향을 한번 같이 논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배 제의. 자, 그럼 그 대학이 그 우리 사회의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대학이 사회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그럴 테니까 위하여 해주십시오. 대학이 사회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하여.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유 총장님 계속 이어가시죠. 제가요? 네. 아니 저도 밥 먹고 와야 되는. 뭐 지금 또 우리 조동동 총장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한번 각자 의견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먹는 거에 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어저께 저희는 그 전체 학과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그 시간 강사법을 완전히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학기 수업을 정할 때 이제 혹시라도 교수 충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학과는 잘 생각해서 그 시간 강사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여러 총장님들께서는 그런 그 시간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강사법은 사실 여기서 또 말 조심해야지. 강사법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 또 논란 속에 휩싸일 수가 있어서 좀 말씀하시지 이게 아마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아마도 강사법 때문에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서울총장 포럼인가? 거기에 유은혜 장관이 오셔갖고 아마 그 서울총장 포럼에다가 좀 욕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강사를 적극적으로 또 고용을 하고 또 그분들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그 성명서를 서울총장 포럼에서 내고 그걸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첫째 고용이 창출되는 거, 둘째 그 사람들 대우가 유지되는 거, 혹은 개선되는 거 이거를 원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총장님들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답이겠죠. 그리고 지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QS 랭킹 100위에 드는 대학교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와 소문이 있던데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근데 그게 교육부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 중심 대학을 해서 육성을 한다는 큰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연구 역량이 조금 떨어지고 교육 역량이
강한 곳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커다란 예산이란 파일을 놓고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저 김인철 총장님께서 어떻게 좀 잘 좀 알아봐 주셔갖고 네.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어떻게 좀 대처를 해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좀 네, 연구 중심 쪽으로 이제 예산을 주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규모별로 또 그 어떤 학문 분야를 강조하는 그 중점 영역별로 분화되는 건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대학 간의 국제 경쟁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선도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건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든지 지역의 인재를 양육하는 그런 정부의 국비 지원도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특화대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군사, 의료, 외국어, 또 문화예술 뭐 이런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학과를 선도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 도태가 되면요 결국 국가 사회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그 기능을 수행할 인재는 더 이상 교육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 총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 저 어디서 들었어요? 100개 대학,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뭐 10개를 진흥시켜 가지고 100위 안에 10개를 넣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필요하죠. 저는 뭐 그 당위성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그 기능별, 특화된 특성별 또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투자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BK21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 그리고 하나 진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주 52시간이 대학 운영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설문조사를 교육부에서 했을 때 거의 모든 대학에 보냈어요. 그 설문조사를. 근데 주 52시간이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대학은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학처장 협의회에서 그 교육부하고 노동부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그 항의를 하고 못한다 그렇게 하면 입학처는 정말 문제가 생긴다 할 때 교육부가 무슨 소리냐 당신들 11개 대학밖에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인제 와서 뭐 이러냐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는 좀 우리 여기 계신 총장님들도 다 신경을 쓰고 부총장, 처장들도 다 신경을 쓰고 거기 무조건 문제 있다고 실제로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여튼 대학교가 좀 난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세계 100위 수준의 그 연구 중심 대학을 10개 육성하겠다는 것이 현재 그 확인된 바로는 교육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BK21 그 4단계 사업 개편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정은 안 됐지만 그 QS 100위 수준 안에 10개 대학 정도를 들어가게끔 그 자원 배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방향을 잡아가는 지금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육부에다가 좀 우리가 강력히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그 많이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구비의 대부분 또 거기 나가고 뭐 산업부나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논문 이런 것 그런 거는 좀 그 뭐 10개건 하여튼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과학기술 좀 정보통신부에 그래서 좀 뭐 지금 ST 붙은 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좀 그쪽에서 좀 하는 걸로 하고 교육부에서는 좀 더 이 골고루 좀 다양하게 좀 지원하는 그게 교육부의 중요한 전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좀 그런 거를 좀 강력히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K가 지금 보면은 사실 BK 같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데서 충분히 할 의향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좀 교육부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지금 대학 전반적인 교육 이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래서 예산도 BK가 더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더 뭐 BK 빼고 뭐 장학금 빼면 별로 없더라고요, 내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각도로 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그러지 않아도 윤총장님한테 예, 부탁을 저 드리려고 아까 합니다. 예. 의장님 계실 때 드렸어야 할 말씀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그냥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뭐 교육부나 뭐 또는 뭐 청와대나 또는 국가교육회의나 등등의 뭐 저희들 어려운 사정 뭐 건의할 거 하고 뭐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 재정상 항상 어렵다고 하고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국 기획처장님들 모여서 어제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공이 뭐 교육부 기재부 성토장이었다. 근데 교육부도 당초에 오기로 했던 실장님이 안 오시고 밑에 국장이 오시고 기재부는 아예 핑계대고 안 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의장님 계셨으면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국가에서 각 정당에 정당 보조금을 줍니다. 국가에서. 그게 다 국민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니멈 30%는 정책 개발에 쓰도록 강제되어 있는 그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뭐 화제를 모으는 무슨 뭐 양정철 뭐 민주연구원 그게 다 그 예산을 쓰라고 해서 만든 정당 소속 연구원들입니다. 뭐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민주연구원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그 연구원들이 이 뭐 정책 개발보다는 뭐 선거 공학적 무슨 뭐 여론조사나 뭐 이런 쪽에 지금 사실 매몰돼 있는데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너남없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묵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건 정확히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돈인데 정당의 그 정무적 정책 그야말로 그 일종의 그런 부분에 너무 지금 치우쳐서 사용되고 있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각 정당의 그 정책연구원에서 물론 이제 신용으로 뭐 정책연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되게 그게 면피성 그건데 그나마도 그 면피성 그 연구 중에도 고등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 이제 이 국회 앞에 각종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무슨 심포지엄 세미나. 거기 가면 주시히 보십시오. 다 그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각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개발 이렇게나 했다. 이런 심포지엄 했다. 뭐 세미나 주최했다. 하는 그 기록 남기기 위한 것도 대부분이고 한데 그나마도 거기에도 우리 대학의 어려운 실정을 같이 고민하고 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뿐 아니고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그 각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각 정당 소속의 연구원에서 국가 미래가 대학에 걸려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거기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그 뭐랄까 그 일종의 그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교육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나온 사람들. 근데 그 돈도 아마 그 30% 받는 거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정당 보조금으로 나가면. 예. 그러니까 그 교육 전문위원들을 사실 대상으로 우리가 또 많은 설명을 해주는 게, 거기 교육부 과장이나 실국장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국회의장 분들이나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만나셔도 워낙에 바쁘시니까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연구위원이나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우리 김인철 총장님한테 이제 모든 거 다 돌리는 겁니다. 이제 골치 아픈 거는 그쪽으로 좀 더 가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전문위원들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난번 문제가 된 뭐 사립학교 유치원 등등 그쪽이 지금 다 외몰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건드려봤자 손해고 그리고 결국 돈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단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초중고 유치원 쪽에 대부분 또 그런 쏠려 있습니다. 여론이 예.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건 자살행위니까. 그래서 그 우리 죄송합니다, 총장님, 김인철 총장님, 우리 사총협이나 대기업에서 우리가 만일에 학점당 등록금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40학점인데 120학점까지는 정부에서 120학점까지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이제 평균을 잡아서 등록금을 학점당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 학점은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120학점에 플러스로 듣는 거는 이걸 들어야지 애들이 취업이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자발적으로 듣게 하면은 120학점까지만 리퀘어먼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학교의 작은 노력에 따라서 그 나머지 학점들을 우리 학교도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 들어야지 취업이 잘 되니까. 그 컨설팅을 하고 뭐 직무 교육도 시키고 인턴십 가게 하고 뭐 8주, 10주 이렇게 시켜요. 그럼 뭐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겉으로 보면 등록금은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들의 노력에 따라서 등록금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금 인상 해달라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건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 그거 자꾸 얘기해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해서 겉으로 볼 때는 등록금 안 올라가는 거다. 근데 애들이 선택해서 더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지나갔던 그 BK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래도 기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 금년 연초에 이제 대학원장들 전국회의에서 BK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육부의 발표 구상은 BK 플러스로 이제 내년도에 지금 새로 변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이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사업단과 팀으로 이중 구조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팀은 없애고 대형 규모 사업단으로만 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연구 능력이 있는 대학들 또는 국립 외 지방 사립대학들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BK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단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 경쟁이 약한 겁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단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연구 능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걸 일부 조정할 필요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방의 사립대학도 연구 역량을 계속 육성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뿐만이 아니라 팀도 역시 운영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오늘 강력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사로 잘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저 보면 굉장히 저도 항 총장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은 너무 이게 집중적으로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저변 확대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사업단 하면은 벌써 이게 제가 이제 BK 옛날에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벌써 무슨 대학이 되는 게 바로 그 논문을 하니까 다 알아요.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많은 대학이 다 포기합니다. 다 사업단으로 하면은 그래서 좀 팀으로 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이렇게 잠깐 융통성 있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이 저변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일본에서 보면은 노벨상이 물론 다른 대학교에서도 꽤 나옵니다. 출신은 뭐 교토대학, 동경대학이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노벨상을 제일 빨리 받은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줄기세포 중에서 이 성체 줄기세포라 그래가지고 뭐 난자거치 필요 없이 저희가 하는 그 논문이 야마니카 시냐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오사카 시립대학에 있을 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대학 수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아주 작은 대학이었는데 작은 대학이라보다도 하여튼 뭐 굉장히 연구 능력 없는 대학이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학교, 연구 중심 대학교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대학 교수가 굉장히 많은 게 전국적으로 몇백 개의 대학에 있는 그런 교수들 중에도 똑똑한 교수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팀으로 하든 저변 확대를 위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건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협의회 뭐 하면서 협의회 총장 모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구나 어그리하는 걸 해야지 사실 지금 항상 우리가 싸우잖아요. 국립, 사립, 대용, 소용 그리고 지방 뭐 지방이란 말씀 또 큰일 나지 지역대학이라고 또 그래야 돼. 굉장히 예민한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맞는 얘기예요. 나도 동의는 하지만 일단은 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또 있다고 어딘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건의하고 할 때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걸로 좀 해서 거기에 우리가 다 동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도 또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평택대학교 같은 데는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수도권이에요. 평택대학교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이 수도권하고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 학교도 정말 의대가 없는 대학이 이 수도권에 그 강자들하고 싸우려면 죽겠어요. 진짜 힘들어서. 근데 하여튼 그런 이슈를 갖고 우리가 자꾸 저거 하면은 좀 뭐 하여튼 나는 분열은 하지 말고 일단 다 동의하는 걸로 좀 추구를 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해요. 저 동의.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유지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조금 거대 담론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국립대 입장과 사립대 입장 그런 정도로만 나눠서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들어와서 처음 제가 이제 총장 4년째인데요. 처음으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교육부에서도 이제 등록금은 안 올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민철 회장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그 근본적으로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1인당 비용이 낮은데 국가가 이제 투입하지 않은 걸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일이 설명을 못할지라도 일단은 이게 너무 오래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대화는 뭐 되든 안 되든 무모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야 될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나 이런 우리 지금 뭐 평가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도 그냥 우리끼리 국내에서 큰 대학, 작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뭐 어제도 제가 그 어느 대기업 그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랬냐면 한 번이라도 와갖고 우리한테 뭘 도와주면은 뭐 지금 중국 뭐 지금 하웨이 앞서간 거 다시 뒤집을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뭐 제도를 뭘 바꿔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 이유들만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자율권을 주면은 저희들이 정말 그 뭐 중국을 뛰어넘고 일본을 뛰어넘고 미국을 뛰어넘어서 선도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과 확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 아까 뭐 저는 이제 저희 같은 대학들은 뭐 BK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탐색하는 단계에 있는 작은 대학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최소한 사용되는 재정은 어제 반도체 그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 팀들과 잠깐 만났는데 이분들이 뭐랬냐면 그냥 필요한 사람을 못 구할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아주 뭐 세계적인 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하고 그 연구의 어떤 영역이나 생산이나 이런 거 이렇게 확대돼 갈 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국제화가 덜 돼 놓으니까 뭐 인도 사람들 데려와도 이 문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효율이 안 난다는 게 매번 증명이 돼 가지고 우리 지금 인구가 줄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저변이 아주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일들 어떤 그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춘 인재가 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하는 정책은 좀 보편적인 그 인재,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 국가 자금을 많이 받은 대학에 합격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경쟁력의 차이가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보편적인 교육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논리에 있는 기반들. 그래서 이제 아주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핵심 사업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학과 기술 쪽에 또 벤처 쪽에서 이끌어 가셔도 될 것 같고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보편적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이번에 주제가 그건데요. 어느 대학도 일단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국가 경쟁력에 필요한 미래 자원으로 보고 최소한 그들이 선체험할 수 있고 그들이 꿈꾸는 것들을 최소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을 국가는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유 총장님께서 평택대를 언급을 하셔서요. 사실은 평택대는 수도권의 제일 변방에 있어서 그 불리함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거는 이제 경인지역 총장협의회에서 하려고 하고요. 사실 아까 저도 그 문인상 의장님 계실 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큰 기회이다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도 OECD 국가에 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그 재정 부담은 정말 낮은데 지금처럼 학력 인구, 특히 대학에 들어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 정부가 조금만 그 기여를 한다면 사실은 교육의 질을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교육부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교육의 대상은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홍섭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뭐 비리 사학과 관련돼서 좀 뭐 고통을 겪었긴 하지만요. 이제는 사학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감사는 충분하게 받게 하고 엄정하게 받게 하되 사실은 정부가 책임지는 재정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같은 사실 평택대학은 50만 인구 중에 4년제 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잘 건강하게 건재를 해야만 지역이 똑바로 쓸 수 있고 지역이 제대로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뭐 공영 사립대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립대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을 좀 줄이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좀 건강하게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면에서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립대학 이런 모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모든 사립대학이 그 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까 이제 조동성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고령자에 대해서 사실은 정원외로 특별 전형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새로운 문의 인구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그 시민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시키는 거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금 좀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호기가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교육부나 또는 그 국회를 이제 앞으로 대학신문에서 혁신교육의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성인 교육은 지금 그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 평생대학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허용을 했었고 또 그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야간 쪽에서는 그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은 야간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실습과 실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감당을 못하고 사회과학 쪽도 경영 쪽은 좀 그래도 간신히 그 정원 외를 채우는데 사실 법대 같은 데는 정원을 못 채워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평생교육 쪽에 있는 그 풀이 정해져 있고 계약학과 형식으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구청에서 지원해 줘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 풀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은행에도 고졸자가 거의 다 이제 다 그런 교육을 받아갖고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학교 경험으로 볼 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다른 대학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 경험으로 하여튼 지금 정원외로 그런 과정이 있어도 어떤 과정은 채우고 어떤 과정은 못 채우는 형상이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은 그건 학위 과정 아니면은 그건 도저히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그 특별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했지만 그건 게임이 안 돼요. 백화점이고 이런 데서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택대학교가 그 자동차 그쪽 만들었나요? 잘 되나요? 그렇군요. 예. 네. 다른 총장님도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
이게 음식이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고개를 지금 안 드시고 서 총장님. 예. 미분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은 아니고요. 저는 그 2008년도에 그때 그 MB 정부 때 그 과기 특보님이 그 우리나라 국가 2030년 국가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2030년도 우리나라 이 개인당 그 1인당 GNP를 5만 불로 보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한 7, 8명 정도 배출한다는 걸 목표로 해서 아주 그 멋있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10위권 안에 충분히 드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려면 최소한도 과학기술 인력이 40만 명을 연 40만 명을 배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문사회 뭐 이런 경영 이런 모든 거에서 50만 명 이상의 대학 인력이 배출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봤어요. 이런 포지티브한 그런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학생 입학 정원이 감소돼서 대학을 구조조정해서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네거티브 정책으로 슬그머치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혁신이라는 거는 보면 이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관점을.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가 그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관점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미래에 5위권 뭐 이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5만 불의 선진국 국가로 만든다든지 관점을 그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관점이 어떻게 되냐면 학생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정책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대학이 모든 순환을 당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인당 GNP를 5만 불 이 경제 대국으로 만들 것이냐, 또 노벨상을 뭐 8명 뭐 몇 명을 배출할 거냐라는 데 관점을 두면 이게 교육 정책이 크게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 대학을 없애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대학을 소수 대학이라도 어떻게 잘 키워서 가느냐, 또 외국의 유학생들을 어떻게 많이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드느냐, 또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바뀌어지길 바랬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대학이 이게 과연 뭐 하여튼 요새 그 뭐 애플에서도 그 뭐 애플 설립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이 혁신이라는 게 보면 긍정적인 정책으로 하면은 한계를 없앨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정책을 하면 한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좀 이 포지티브 정책으로 좀 바뀌어서 좀 교육도 좀 활기차게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이런 게 좀 우리 총장님들이 여론화시켜서 좀 교육부의 정책을 좀 크게 좀 줄기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이 총장께서 여론화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 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직직해 보니까 교육부가 우리 총장들이 뭐 여러 번 얘기해야 별로 귀를 안 기울이는데, 다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는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 이 대학 고등교육 책임자들이 무슨 달성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언론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언론에서 지금 이제 다루는 문제 중에 뭐 역시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교육까지는 못 가는데 제가 최근에 뭐 방송은 뭐 좀 더 그렇고 그래서 신문에 좀 괜찮은 메이저 신문사에 이쪽 어떤 데는 뭐 사회부도 돼 있고 어떤 데뭐 된다든 좀 편집국장도 뭐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대학교에 지금 뭐 수능 시험 보는 게 한 50만 명, 50만 명 되는데 그럼 50만 명으로 치자. 그러면 50만 명이 한 학년에 50만 명이면 4학년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200만 명이 되지 않냐. 일단 대학생이 200만 명을 보자. 200만 명이면 거기 가족들이 보통 3, 4명 되니까 한 7, 800만 명이 대학교와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볼 때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거니까 대학교 관련 기사를 좀 깊이 있게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한 2개 메이저 신문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거 사실 몇 달 전부터 좀 계속 그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기에 나면 교육부는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총장들 백날 얘기가 한편으로 듣고 한편으로 흘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서 뭐 문제의 심각성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대학 신문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런 미팅 때 사실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저도 알았으면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메이저 신문 좀 이쪽 담당을 좀 앉혀놓고 그거를 좀 뭐 다는 안 되려도 한두 명이라도 앉혀놓고 좀 끌고 가야지 이게 좀 소구력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은 좀 우리가 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줬고 했는데 사실 이런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문 기사가 별로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 내일 신문이 하나가 있고 뭐 쭉 보니까 전문 기자들이 없어가지고 대개들 왔다가 그냥 떠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문 기자도 부족한 데다가 또 아까도 말한 언론의 어떤 뉴스 밸류에서 이게 떨어지니까 타치를 거의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뭐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해 별로 이게 소득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언론 방안은 뭐 저는 나름대로 하여튼 몇 달 전부터 좀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하고 있어서 뭐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좀 어느 매체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다루고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우리도 좀 그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김영기 총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 비단옷 입고 밤길 가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도 동일한 얘기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끝나는 마당이지만 저희 예를 들면 뭐 사립학교 총장 협의회 회장단이라 할 정도라도 교육부 출입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 사설 쓰는 논설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밥값 2,000원이면 2만 원이 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해서 저희들 절박한 실정을 하소연하고 그분들이 저희들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집으로 시리즈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번 교육부 관리들만 접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오리엔테이티도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제 친정 언론에 교육 담당 전문 기자하고 논설위원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배경 설명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또 후배들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김윤기 총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절박한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예를 들면 오늘 거론문 같은 거 전 개인적으로 막 그 메일을 보내줍니다. 좀 읽어봐라 이 무식한 놈들아. 제가 후배들이니까 좀 뭐 막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작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불 속에도 활개짓하는 것보다 언론에 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바로 청와대에서 챙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규 총장님하고 윤승훈 총장님이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도 항상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한 거라 그럴까 이게 우리가 여기 하는 게 아웃풋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뭔가 우리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언론에 계신 분들 정말 그 말씀을 잘 경청을 하고 우리 그렇죠. 예. 그러보면 제가 알게 되면 문제 시각을 하면 기사 씁니다. 네.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네. 그 얘기해 보면 진짜 사립대학교를 다 이렇게 뭐 아까도 말한 저 이제 국립이냐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또 뭐 지역적으로 뭐 10,000명 이상이냐 10,000명 이하냐 또 뭐 권역별로 이런 구별하는 건 몰라요. 되게 그냥 고등교육 대학이어서 그거 다 다르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다 다른데 이거를 하려면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정말 아까 3050 뭐 7번째 정도의 강대국이라면 거기에 고등교육 투자 비율이 말도 아니다 이게 뭐 OECD국에서 제일 하위다.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런 좀 디테일한 데이터도 좀 알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좀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을 활용을 좀 더 못한 거 아닌가 계속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다 가능하시면 중요한 문제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 문제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기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서 뭐 최근에도 뭐 C1보가 좀 많이 썼어요. 등록금 뭐 이거 뭐 클랏 뭐 하다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 번 제가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부장도 하고 이제 데스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가야지 이게 이제 교육부가 좀 약간 관심을 기울이지 뭐 좀 그런 거를 평소에 느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기 네. 그 제가 이제 뭐 언론사에 있으니까 지금 일간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 정책 전문지로서 한국대학신문의 그 기사의 그 어떠한 반응 속도 이 부분은 일간지보다 더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사도 우리 신문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기자 숫자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일반지에서 지속적으로 대학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이제 대학 신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루고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대변인실이나 고등교육 정책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하여튼 뭐 대학 신문의 그 기사들을 계속 스크랩을 해가지고 장관, 차관, 간부들이 이제 공유하는 그게 넘버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대학의 사정을 최고 전문적으로 아는 매체는 이제 한국대학신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사들을 일간지하고 조인을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지로서 대학신문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 이제 지금 매경이나 한경에서 하는 그런 포럼 형태는 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한국대학신문이 그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여기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선에서도 네. 굉장히 그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지금 저 뒤에 우리 기자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육부 출입 기자가 굉장히 또 연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교육부 간부진하고 대학신문 임원진 간에 이제 저녁 미팅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소통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제 대단히 큰데 저희가 이제 항상 언론사로서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은 대학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이해관계를 좀 대변하는 듯하는 그런 정책 전문지에 대해서 이게 일반 대학에서 그 필요성을 너무나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일리로 나오는 일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네들이 대학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계속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간지를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학의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시두르고 그러는 전문지에 대한 배려는 사실은 대학 측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밥그릇 문제에 우리 김인규 총장이 불을 질러놨는데
전문지는 전문지고 일반지는 일반지입니다. 전문지가 가는 길이 있고 일반지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지는 대중을 상대하니까 그냥 대중의 기호에 맞게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심층 보도를 할 수가 없죠. 대중 맞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심층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일반지가 호응해서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문을 좀 지원해 주세요. 대학 신문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하는데 총장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게 그 일반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라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학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집에 대학생이 있다든가 대학을 보내야 된다든가 하는 가정의 몇몇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보통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BTS에 관심이 있고 20세 이하 축구가 결승선에 올라갔다. 그게 흥미진진하고 관심이 있죠. 나라가 뭐 이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 뭐 교육 무슨 등록금, 이건 또 뭐야? 등록금 왜 올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외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파고들면서 됐으면 구체적으로 하자. 제가 그 우리 기자들 오면 항상 교육에 교육시킬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학 편이다. 기사 쓸 때 대학 편에서 써라. 대학이 좀 잘못하는 거 있더라도 대학과 그 대학 아닌 기관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우린 무조건 대학 편이다. 그래서 대학의 그 발전을 옹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 내부의 문제는 중립이다. 중립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대학과 대학의 문제, 특별히 교육부와의 문제는 우린 대학 편에 서서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가 우리를 지금 조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도 받고 우리가 그러지만은 교육부도 또 우리가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세게 나가셔야 돼요. 세게 나가셔야 돼. 세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 갖지. 아니 그 교육부는 지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좀 세게 전문지는 진짜 세게 나가야 삽니다. 저는 그거 확실해요. 더 세게 일반보다 훨씬 세게 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고. 그건 맞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이게 언론이 일반지도 그렇지만 눈치를 봐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학신문의 전략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대학신문밖에 없죠. 아니 그 전자신문은 과기부에서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전자신문이나 대학신문이나 이게 대학신문은 교육, 전자신문은 전자 분야. 그럼요. 이게 전문지기 때문에 네. 분명히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우리 신문에 대해서 교육 관계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아까 그럼요, 예. 최영석 발행인이 구체적으로 좀 학부모도 얘기했지만. 많이 보고. 그럼요. 예. 근데 우리는 학부모는 아직 먼데 학부모들이 그 우리 UNN.NET 그냥 치면 그건 데일리거든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신문을 3가지로 발행을 하는데 이제 월요 오프라인으로 해서 월요일은 일반 대학 정책, 수요일은 주로 전문 대학 이렇게 오고 온라인은 그건 데일리예요. 예. 하루에 적어도 기사가 50개에서 100개가 올라갑니다. 온라인에.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그 네이버를 통해서도 우리 네이버 기사가 판. 올라가고 네. 그래서 많이 보는데 아직 그게 부족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문사 측에서 부탁을 올리는 것은 총장님들이 좀 저 지원해 주세요. 네. 광고 뭐 어떻게 광고 된지 있죠. 지원하세요. 아니 저기 잠깐만 저보고 사회해놓고 이뭐 자기 맘대로도 그렇게 하면 저 이런 모욕을 제가 학교에서 이런 모욕을 매일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저희 시간이 지금 7시 1분이거든요. 7시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아니요, 저도 지금 막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대학신문 뭐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 켜고 대학신문부터 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또 이 프레젠스 서미터
진짜 초짜 총장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그 전해 프렌즈 서미트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또 좀 계속 배우고 있고 이번에도 뭐 내일 아침에 교수회의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몇 자료 컷도 뭐 제가 써먹으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학신문에 감사한다는 표시로 큰 박수로 예, 저기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썸밋 원장이신 우리 홍남소 원장의 폐사로 우리 썸밋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 규제는 빠르고 그 푸는 것은 참으로 더딥니다. 한국대학신문사가 주관하는 UN 프레지던트 서밋은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대학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됐습니다. 2015년 9월 시작된 UPS는요, 이번에 5회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개혁의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산업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인류사적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 통신 등 과학기술 발전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예외 없이 이 여파가 닥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시티, 콜세라, 에덱스와 같은 공개 수업이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학습자 중심, 현장 중심, 솔루션 학습을 내세우는 미네르바 스쿨이 새로운 교육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교육도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학습 소구자들을 대상으로 가성비 높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로 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지난 5년간 4분의 장관이 교체되어 1년에 한 번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급변하는 환경을 대처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갈 지속적인 고등교육 혁신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당국이 더 할 수 없다면 자발적, 역동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함에도 반값 등록금제다가 말하듯이 재정 운영의 통제와 학사 운영의 규제 조항들로 수많은 지뢰밭을 형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공멸하고 말합니다. 지역의 뜻을 되새겨서 공죽통, 통죽변, 변죽구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UPS 참여자들은 고등교육 혁신을 이뤄낼 천병임을 감사드립니다. 6회차 총 10번의 세션을 진행하면서 기꺼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인규 총장님, 김인철 총장님, 김성희 총장님, 유지수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호명을 해야 제가 끝납니다. 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장순호 총장님, 가신 조동성 총장님, 황선조 총장님, 신은주 총장님, 정홍섭 총장님, 윤승용 총장님과 선임은 이원근 최미리 부총장님, 그리고 남보우, 김태훈, 유보선, 전정환, 안동규 부총장님, 김학민 학장님께 깊은 신뢰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순 고문님과 이인원 회장님
그리고 스태프들 저 뒤에 매번 식사도 못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 UCN 프렌즈 서밋 그 대담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더 알찬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